근데 내 기준에서는 한강 작가님은 이류예요. 이류 소설가예요. 인류가 아닙니다. 오, 그거 좀 충격적인 말이네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기 이전에도 이류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었어요. 완벽한 합격을 줄 수는 없다. 약간 보류. 네,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안녕하세요. 네. 원래 뉴스 시대가 저희가 좀 살짝 안 좋은 느낌의 뉴스를 좀 요즘에 많이 다뤘잖아요. 뉴스에는 보통 안 좋은 일이 많이 나오지. 좋은 일이 뭐 옆 동네 김간의 가정이 화목하게 지냈다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니까. 아, 그죠. 그치? 근데 이번 뉴스 시대 주제는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 어떤 건가요? 그 한국 문학계에 엄청 큰 이슈가 있었죠. 아, 노벨상?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 축하할 일이죠. 박수 한번 치워갈까요? 축하할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약간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니엘님은 이번 소식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확실히 이게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약간 특별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맞아요. 뭐 국뽕 같은 거 다 빼고도 특별한 느낌이 있어서 2024년 4분기에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단연코 한강시가 아닐까 싶고 맞아요. 보니까 거의 노벨상 발표 이후에 10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인쇄소가 계속 돌아가고 네, 계속 돌아가고 그래서 막 그 파주 출판단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파주 출판단지가 지금 행복한 비명을 내지르고 있다.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 문학계가 특히 좀 마이너한 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 수상으로 좀 문학계가 잠깐이라도 조명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재밌는 게 그 노벨상 상금이 내가 알기로는 13억 얼마예요. 네. 그게 그리고 세금이 없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100만 부가 팔리면요, 그러니까 최소로 잡는 거야. 그 한강 소설가 정도 되면 인세가 15% 정도 돼요. 그러면 책을 좀 비싸게 잡을게요. 그럼 2만 원이잖아. 네. 그러면 한 권당 3,000원 받는 거야. 네. 그럼 100만 부면 30억이잖아. 와. 그럼 세금 절반 떼도 15억이니까 네. 재밌는 게 내가 좀 다른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백가음 씨라고 있어. 아. 그분이 맨날 북토크 같은 데 와가지고 징징거린다고 하면 좀 그렇지 어른인데 자기 문학을 해서 돈이 없다고 막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네요. 그 한강 소설가 아드님은 한강 뷰 아파트에서 살지 않을까. 그래서 백가음 소설가 지금 술 마시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뉴스로 해서 그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좀 정치적인 관련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 작품 자체도 좀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묘사나 네. 특히 채식주의자 같은 거는. 그래서 한때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거를 좀 검열을 했대요. 아이들한테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분이 뭐 내가 알기로는 뭐 전 정부 특히 보수 정권에서는 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도 하고 맞아. 그런데 저는 그 문인을 평가할 때는 최대한 정치적인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뭐 정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문학하고 예술에 엄청 애정이 있고 그걸 엄청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문학이나 예술을 정치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즐길 거리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거지. 내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술가는 예술가 그 자체로 존중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그렇게 안 보는데 그 문학을 영어로 하면 리터러처이잖아. 발음 굴리기 좀 그러니까 단어를 띄워주세요. 그 어원을 살펴보면 문학가로서의 본질적 능력이 뭐냐면 그냥 글로써 표현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뭐든 읽는 맛만 있으면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잖아. 뭐 요리 흑백 요리사 요즘 유행이니까 그 요리사가 뭐 어떤 요리를 하든 맛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원래 그 문학계는 있잖아. 문학계는 원래 작용화돼 있고 실제로 작용화되지 않은 예술인은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여성만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평론가나 작가들이 거의 다 시선이 극도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사실 문학이라는 게 좀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 그리고 뭐 인간 내면에 엉켜있는 폭력성, 나약함 이런 거를 이야기랑 인물 속에 담아가지고 표현해야 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시선하고 안목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시선들을 가지려면 좀 정치적으로 좌편향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 뭐 백가음 소설가 같은 사람들도 엄청 좌편향적이고 뭐 책 쪽지에 보면은 뭐 엄청 진짜 정치적이야. 근데 실제로 북토가 가보잖아요. 그냥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좋아하는 동네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싸우는 게 되게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그냥 동네 아저씨야. 그 한강 누님도 그냥 동네 아줌마예요, 그냥. 그게 거기서 이렇게 보이니까 막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렇게 뭐 큰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뭐 엄청 뭐가 뜻이 있었으면 정치인을 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정치적 인물로서 떠오르고 좌우로 평가받잖아. 네. 그 흐름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의 모티브가 대부분 정치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고 뭐 5.18이나 4.3 이런 거잖아. 네. 이게 다 정치적으로는 좀 좌우를 가르는 능선이 되는 예민한 주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정치적인 주제를 택했으니까 정치적인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하죠. 이게 비유를 하자면 나는 뭐 대중 가수 중에는 이적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행이다를 본인이 작사 작곡했잖아. 네, 근데 그렇죠. 다행이다는 뭐 제목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없어. 네, 그래서 일상적인 그냥 얘기를. 일상적인 남자라면은 사랑하는 여자한테 느낄 감정이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가를 받을 여지가 없지. 근데 만약에 이적 씨가 그 다행이다를 탄핵당해서 다행이다 뭐 이런 거를 지어. 그러면은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당연히 평가를 받겠죠. 예. 그리고 나는 실제로 문화예술인 중에서 항상 그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건드려 놓고 아 나는 예술가니까 좀 봐줘. 난 뭐 이런 태도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본인이 건드렸으면 벌집을 건드렸으면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한강 누님께서는 좀 꽤나 피곤한 한두 해를 보내지 않을까. 왜냐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은 러브콜을 보내겠어요. 맞아요. 한 표 얻으려고 옆에 얼마나 그 이미지 붙어 먹으려고 하겠어. 좀 정당의 한 표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수없이 착취당하지 않을까.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술가로 남고 싶으면 조용히 지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기자회견이나 수상 소감 같은 거 밝히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계속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계속, 그래. 계속 독자와 책으로서 소통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그 문학인들 북토크나 이런 거 안 가봐서 모르실 텐데 진짜로 그냥 순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맞아. 너무 순한. 그래가지고 그 막상 보면 공격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책 읽고 글 쓰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나는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도 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순간이 있긴 했어. 뭐 찬사도 있고 비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고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인으로서 좀 안타까운 게 좀 한국인들의 어떤 근원적인 열등감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 문학신이 사실 우리나라 진짜 마이너해요. 그 한강이라는 사람을 몰랐는데 글로벌에서 뭐 엄청난 거 받았다고 하니까 막 애국심 막 해가지고 그거잖아요. 두유노 김치, 두유노 지성. 그 두유노 클럽 막 해가지고 막 하고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애국심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마치 약간 그런 거 같아. 되게 멋있는 백인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느끼는 그 우리들의 오래된 자화상이랄까? 이런 걸 똑같이 보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이게 다 일종의 열등감이거든요 다. 우리가 진짜 애국심이 있다라고 느껴질 땐 축구 응원할 때, 그러니까 이미 응원을 했는데 잘 되면 이제 축하를 해주는 거지. 물론 그것도 도화선이 2002 월드컵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애국심이 있었더라면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한강 작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수상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은 더 있었어야 애국심이 사실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의 문학계가 물론 대중성이 부족하고 좀 현대 문학계가 비판을 많이 받아요. 너무 자기네들끼리 그냥 알아듣는 그런 언어로 쓴다. 너무 취향 기반이다. 이런 욕도 먹는데 그럼에도 좀 국내 문학계 발전과 수익성을 위해서 원석을 찾아주려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노벨 문학상 소식에 갑자기 막 추앙받는 한강 작가와 또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그런 서적들은 애국심의 증거라기보단 열등감의 해소에 가까워 보였어요 이번에도.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나조차도 이런 열등감과 패배감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은 거지 항상. 좀 예를 들어볼까? 나는 예비군으로서의 소속이 비비민간이야. 비비민간. 그러니까 나는 카투사 나왔잖아. 카투사가 어떻냐면 소속은 대한민국 육군인데 지휘권이 미군한테 있어. 근데 나는 그 점이 은근히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계 최강의 강대국의 보호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이 너무 나를 자부심을 갖게 하고, 솔직히 나는 100% 미군인 애들이 부러웠어. 그러니까 우리 카투사들은 미군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회 경제적인 계급 피라미드로 봤을 때 카투사 출신들이 태생적으로 좀 주어진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 학벌도 좋고 집도 좀 잘 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군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냥 꿀 빤다 약간 이런 정도지. 그나마 있는 일말의 자부심도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한국군이라서가 아니라 소속은 한국군이야. Korean Augmentation to US Army거든. 그러니까 미군에게 한국군 증원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어디서 자부심이 오냐면 우리는 미군복을 입을 수 있고 미군의 보호를 받고 미군의 지휘 체계를 따른다는 점.
실제로 한국군 장교랑 카투사들이 사이가 안 좋아. 한국군 장교는 카투사들한테 질투하는 애들이 많아서 어떻게 영창 넣으려고 하는 새끼들이 진짜 많았어. 근데 미군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줘. 항상 그래서 카투사들 불쌍하다, 얘네들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고생한다 하면서 엄청 지켜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미군들 사병 있거든. 그러니까 장교가 아니라 사병. 사병들은 사실 사회에서는 특히 막 2등병, 1병 이런 애들 완전 사병 출신들은 진짜 완전 사회 하층민들이 많아 사실. 걔네들은 군대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지. 사실 밖에 나가서는 그냥 맥도날드 알바 해야 돼. 물론 여기 또 이거 이야기하면 비하라고 하시는데 비하 맞아요. 직업에 어쨌든 급여급이 있잖아요. 오케이. 약간 그런 거야. 국가를 하나의 인격으로 치환을 하면 어떤 남자아이가 있는데 키가 작고 되게 약하게 태어났어. 근데 노력으로 엄청 단단해지고 만들고. 자신감도 가졌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태생적으로 키 크고 멋있고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가 있잖아.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태생적으로 잘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열등감이 아무래도 들 수밖에 없어. 그런 한탄하는 마음이랄까? 그런 느낌이었어. 나는 그래서 이럴 때 좀 우리가 더 하나의 정신으로 뭉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막 이거 가지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원래 국난 극복이 취미라서 국난이 없으면 지들끼리 싸워요. 뭐 여러 사람이 있잖아. 한강 작가의 그 노벨 문학상 소식을 듣고 억압되어 있던 어떤 열패감이 해방돼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 마음에 들어서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거는 대한민국 특유의 국뽕이다. 동조심리다. 우매한 대중, 개돼지다 하면서 그런 어떤 우매한 대중의 캐릭터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비하하는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거든. 다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자기 입장이 있고 지금 우리 영상에서는 싸우지 말고 모두가 서로 좀 이해하고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입장이 어떻든 조금씩 더 노력하면 생각만이라도 각자 입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욕심이라면 적어도 다른 입장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늘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더 많거든. 우리 다 수고했잖아.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무의식에 공유하고 있는 열등감과 패배감이 우리 개인의 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 누구나 타고나는 게 있잖아. 근데 나는 국가를 인격으로 봤을 때 타고난 DNA는 나는 지정학적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실 미국이 지금 패권국이잖아요. 그치. 미국이 우리나라 위치에 있으면 패권을 못 가졌어요. 미국이 거기 있어서 패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도 그 위치에 있어서 지금 우리 여기 한반도에 있어서 유독 어떤 열등감이 행동의 동기로서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살아내가지고 선진국 소리도 듣고 이거 얼마나 우리 다 고생했습니까? 근데 뭐 이럴 때 그냥 그래도 좋은 단체에서 상 받았으니까 그냥 기분 좋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강씨 작품도 읽어보고 이러면 좋잖아요. 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내 욕심일 수 있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 미국 애들은 사실 지네들이 공용어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세계의 어느 나라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맞아. 근데 그게 진짜 자존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뭔 지식을 막 다 알고 있잖아.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알잖아. 그래서 나도 그런 나라에서 한번 태어나보고 싶긴 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안 좋은 감정이 들었던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냥 이번에도 또 우리나라는 열등감이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 아무래도 근데 저는 솔직히 한강 작가님 책을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다니엘님 혹시 한강 작가님의 그런 작품 같은 것들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제가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런 거 좀 좋아해서 문학계나 이런 사람들 좀 좋아해서 한강이라는 분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학신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애초에 유명한 분이고 전 채식주의자랑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미 읽었고 소년이 온다는 읽다 말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벨 수상상 전에도 이미 국내 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스포츠로 따지면 분명 1부 리그에서 뛰는 플레이어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강 작가님을 1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 그 중에서도 1류라고 말하고 메시 정도 된다. 근데 적어도 이제 이번에 노벨상 수여한 북유럽 단체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기준에서는 한강 작가님은 2류예요. 2류 소설가예요. 1류가 아닙니다. 그거 좀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기 이전에도 2류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동일해요. 물론 저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되게 기뻤어요. 그거 봤잖아. 우리 커뮤니티에도 바로 글 올렸잖아. 그죠? 너무 축하드린다고. 그 이유가 저는 이제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기준은 사실 뭐 뉴스레터에서 워낙 자주 설명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그 문학의 품질은 포용성,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로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계층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부터 최상단에 있는 사람까지 그 작품을 보고 어떤 인간 내면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작품을 쓸 수 있다면 그 작가는 문학적 시선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이고, 그런 작가님이 쓴 작품은 문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공장 프롤레타리아가 그 책을 읽던지 이재용이 읽던지 똑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 문학 작품의 품질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가는 아래부터 위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은 소재의 설정부터 포용적이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넓지는 못하고 좀 좁은 거예요. 취향이 너무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통 뭐 노인과 바다나 뭐 이런 데미안 이런 고전 작품을 불멸의 고전 작품, 뭐 품질이 좋은 문학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별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다 공감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 정치적인 게 없잖아요. 노인과 바다는 어때? 한 줄로 요약하면 패배할 수는 있어도 파멸하고 싶지는 않은, 그러니까 나 자체를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도전 정신과 그런 고통들을 담잖아. 근데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문학적이다라는 말과 대중적이다라는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대중적이다라는 말은 뭐 내가 모든 사람한테 인기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고뇌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는 실제로 고전 작품으로서 현재 사실 대중적인 소비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문학적이죠. 그래서 이게 다른 거고, 이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지금 좀 좋은 예시로 떠오르는 훌륭한 작품은 자꾸 난 영화 신세계가 떠오르냐. 내가 신세계를 좋아하나 봐. 신세계 영화 진짜 잘 만들었죠. 그리고 반지의 제왕. 그러니까 영화 신세계를 저번에 성과학 1편에 이어서 설명을 하면 겉으로는 이제 강과장 경찰하고 조폭 정청의 다툼, 골드문의 다툼인데, 그러니까 외부 세계의 절대적인 선과 악의 다툼을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중 스파이인 이자성, 그러니까 이정재 씨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선악의 다툼 그리고 심리적 고뇌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포스터를 보고 영화를 보잖아요. 이정재 씨는 항상 회색 정장을 입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정재인 거예요. 대부분 그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매 순간 선과 악 사이에서 고뇌하는 회색 인간들이 대다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어떨 땐 선이고 어떨 땐 악이고 자꾸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네. 우리 모두가 선과 악의 관점에서는 비빔인간이다. 비빔인간.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저번에 선과 악 1편에서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과 악의 경계선이 모호한 작품이 좋은 문학 작품이다. 근데 누가 댓글을 남겨준 걸 나 봤어.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은 대놓고 선과 악의 싸움인데 이게 좋은 작품이냐? 자기는 좋은 작품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좋은 작품이지. 선과 악이 명확한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 메인 서사가 외부 세계의 선과 악 다툼이 아니야. 겉으로는 사우론의 악의 세력과 선의 무리, 그러니까 반지 원정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그리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프로도나 이런 반지 원정대 구성원들이 매 순간 겪는 내면의 선과 악 다툼이죠. 프로도는 진짜 정말 많은 순간에서 그 내면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잖아. 그죠. 그 내면에서 속삭이는 악은 누구나 겪는 거잖아. 거기서 절대 반지와 사우론의 속삭임으로 대변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어때? 그 반지 원정대 구성원들이 자기 내면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를 이기면서 외부 세계의 전쟁에서도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선과학 다툼에서 결국 이기면서 외부 세계에서도 이긴다고. 그러니까 어때? 교훈은 모든 위대한 성취들은 외부 세계와의 다툼이 아니라 나와의 다툼에서 이김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지. 뭐 영웅도 악마도 선도 악도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에 있다. 자기 자신 안에. 그래서 내면의 선악투쟁이 중요하다. 이거는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고통이자 고뇌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해당 작품들을 마음 편하게 공감하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비교해볼게. 한강 씨의 작품은 어때? 이미 정치적으로 갈라질 수 있는 예민한 사건을 모티브로 사용을 함으로써 그런 포용성을 좀 잃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그 한강 씨의 작품을 편견 없이 감상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포용성, 공감의 범위가 약간 이분하지 않고 굉장히 날이 솟아있다. 굉장히 편협하다. 그래서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었어요. 완벽한 합격을 줄 수는 없다. 약간 보류. 왜냐면은 채식주의자도 선정성 논란이 있잖아. 그런 좀 정서나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이분하지 않기 때문에 호불호가 명백하게 갈리잖아요. 물론 저는 약간 비문학적인 작품에 있어서는
작가의 취향이 굉장히 강해서 좀 좁지만 깊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수의 독자층을 갖는 게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문학은 좀 옅어도 넓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문학의 역할이니까. 나는 또 이런 욕심이 있어.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또 정치화되고 했지만 문학은 조금 더 우리에게 연결의 수단으로, 그리고 좀 자아성찰의 수단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좀 이건 내 욕심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인 주제를 모티브로 삼지 않고도 좋은 이야기를 쓰는 문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출판사가 난다 출판사. 거기서도 이제 김민정 시인이 대표로 있는데, 거기 사단들이 있어. 뭐 안희연 시인이나 고명재 시인이나 이제 이쪽 이런 문인들은 정치 성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제로 안 쓰거든요. 그러면 다니엘님이 생각하는 포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대중성 있다? 좀 유명한 그런 작가분들이 있을까요? 나는 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그 이야기의 농도가 이분한 바로 합격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장강명 씨. 아, 장강만 작가님. 대표적으로는 이제 네, 한국이 그렇죠. 싫어서 뭐 표백도 있고 산문 에세이도 있어요. 뭐 미세자잘의 시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의 작품관을 한마디로 일축을 하면 먹고사니즘에 대해서 다루는 작가예요. 그래서 좀 문학을 하는 분들 중 굉장히 드물게 현실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시각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설명을 했지만 보통의 문학가들은 굉장히 아래의 시선에서 좀 따뜻하고 품어주는 시선에 무게를 두고 좀 세상을 좀 삐딱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장강명 씨는 시야가 좀 넓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문학가의 따뜻한 시선에서도 볼 줄 알지만 또 굉장히 차갑고 보수적으로도 현실을 볼 줄 알더라고요.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물론 그 정치 유튜버들 같은 그런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게 여러분 유튜브에서 자꾸 정치를 배우시면 좀 곤란한 게, 사실 정치 유튜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난 그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정치 성향 유튜버로. 정치 성향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 성향이죠. 정치 유튜버가 아니지. 정치를 잘 모르잖아. 솔직히 말하면. 정치 성향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치 성향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유튜브에서 그 떠올리는 그런 보수적인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분도 뭐 4.3 문학상 이런 것도 받고 그랬어. 굉장히 시선이 넓다는 거지. 그래서 좀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과업과 책임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 인터뷰에서 뭐 이런 말 자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회의 도움도 필요하고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사회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결국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부분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밥 세끼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청년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이제 그분의 이제 작품과 문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문학에 접근할 수 있고 좀 공감하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제시한 논점들이 어떤 심리적 반발 없이 자아성찰로 쉽게 이어진다. 물론 시야가 굉장히 좁고 취향이나 정치색이 강한 다른 문학가들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문학가라는 군집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장강명 씨가 그 편견을 좀 깨줬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인이라서 글만 유려하고 알맹이 없이 붕 떠있는 느낌인 문인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없고, 또 진짜 글을 쓰려고 글을 쓴 느낌이 또 없다. 허심탄회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또 약간 문학이라고 하면 좀 따뜻함을 기대하고 온 그 문학 애호가들이 있잖아. 독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좀 냉정한 호통을 신사답게 잘 전한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고요. 이거를 그냥 뭐 내가 뭐 사실 받은 건 없는데, 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라서 저기 뒤에 미세자절의 시대 있죠. 저거 좀 꺼내볼래요? 내가 글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간 사회성 짙은 소설을 써왔다. 과업이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에 빠진 청년들, 한국이 싫어서 이민을 가는 세태, 인터넷 여론 조작 등. 최근에 펴낸 단행본에서는 2010년대 한국의 경제 현실과 노동 문제를 다뤘다. 이런 책들을 내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 한두 번씩 받게 되는 질문이 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하면서 왜 이런 소설을 썼느냐는 것이다. 처음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당황해서 할 말이 잃었다. 설마 보수는 청년 문제,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싶었는데 그 설마가 맞았다. 요즘은 간편하게 보수는 악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가끔은 그런 명쾌함이 부럽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보수와 진보는 방향에 대한 개념이 아니다. 그거는 속도에 대한 것이다. 가야 할 방향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 경제의 역동성을 잃지 않으면서 사회 안전망도 튼튼한 사회. 경쟁의 최전선에서 한 발 물러나도 미래가 두렵지 않은 세상. 그리고 잠재력을 펼치고자 하는 이들이 기회를 얻는 세상.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대형 버스를 타고 그런 나라를 향해 간다.
근데 가속 페달을 얼마나 세게 밟아야 하는가를 놓고 늘 논쟁이다. 마음이 급한 이들은 빨리 달리자고 한다. 겁이 많은 이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자고 한다. 그것이 내가 이해하는 진보와 보수의 건강한 논쟁이고 나는 겁이 많은 쪽이다. 가령 땡땡땡땡 0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말에 내가 비판적인 이유는 10,000원이라는 방향 때문이 아니라 땡땡땡땡 0까지라는 속도 때문이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처럼 험난하다. 파괴적인 신기술, 금융위기, 자영업과 중소기업도 취약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다. 내부 갈등 조정 능력은 거의 없는 수준 아닌가. 이런 차로 이런 길을 달릴 때 최선은 언제나 상황 봐서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닐까. 자칫하다가는 차가 엎어지고 더 나쁘게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 너는 가진 게 있으니까 급하지 않은 거야. 너는 당해보지 않아서 서럽지 않은 거야 라는 지적은 달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반박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생각하는 보수주의는 현실주의다. 현실은 복잡하고 회색이다.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상황은 드물다. 그러므로 현실주의자는 자주 브레이크를 향해 다리를 뻗는다. 현실을 살피자는 목소리를 낼 때 타협한다는 비난을 받으면 어리둥절해진다. 그러면 현실과 타협하지 무엇과 타협하라는 말인가. 마지막, 이게 좀 극도로 좌경화된 표현이나 그런 거에 대해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초고층 빌딩은 하늘을 찌르는 페니스라는 서술은 공격적인 성공 야심으로 가득한 현대 문명의 한속성을 날카롭게 고발한다. 그런데 저 표현을 몇 층 아래로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 그러므로 저 빌딩의 건축가는 남근 콤플렉스가 있다고 이어가면 얘기가 우스워진다.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되게 비유적인 표현. 네,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나 작용화된 언론들이 좀 저렇게 한술 더 떠가지고 짜치는 경우가 많죠. 말도 안 되게 이제 과대 해석해가지고 하는 것들. 저는 원래 그 돈 안 되는 일은 일기 한 편도 쓰기 싫은 사람이라 입금되기 전까지 책 추천을 안 하지만 사실 이거는 특별히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도 받고 문학계가 조명 받을 때 조금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쪽에 좀 팬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훌륭한 소설가들이 많거든요. 물론 당연히 나처럼 한강 작가를 2류로 생각을 하고 장강명 작가를 1류로 분류하라는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읽어보고 좀 취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굉장히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면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좀 여러 사람들의 의견, 문학작품, 예술 이런 거를 최대한 편견 없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주관하고 취향을 절대 가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외부의 이런 노벨 문학상 같은 강한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막상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가 없고. 저는 그냥 저희 시청자분들은 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온라인 주문을 해. 근데 정작 제대로 읽지도 않고 책장에 버려놔. 혹은 배송을 받았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한강 작가는 이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영상을 보고 안 읽었도. 전 그런 진짜 못난 사람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경험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고 속단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 읽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비교할 만한 다양한 서적들을 읽어봐요. 이번에 한강씨 작품만 읽지 말고 정말 훌륭한 소설가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문학동네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다 추천해주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효율성과 관련이 없어요. 즉 내가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가지려면 비효율을 택해야 됩니다. 뭐 소설이나 뭐 문학 이런 것도 내가 좀 의견을 갖고 평론을 할 수 있으려면 진짜 닥치는 대로 읽어봐야 돼. 직접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좀 경험하는 게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면 내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의미도 비례해서 소실되거든. 나는 사실 뭐 문학이나 예술 뭐 이런 거 편견 없이 막 배우고 이럼으로써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다는 게 느껴지거든. 뭐 영화를 보든 뭘 보든 너무 다 재밌는 거지. 근데 스스로 그런 뭐 정치적인 의견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선택권을 닫으면 세상이 점점 재미없어지거든. 화만 나지. 한강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세시대로 흔치 않게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니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강 작가님 책 읽어보고 독서랑 문학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좋은 일일 것 같네요. 이상으로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문학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퇴근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